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준일입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 있었던 남북 미 3자 정상회동 이후에 2, 3주 안에 열릴 것이다라던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최근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동안 협상에 미온적이던 북한이 지난 9일이었죠. 대화를 제안을 했고 미국도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석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다시 갖습니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에 이어서 지난 7월 이후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 문제 해법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방위 분담금 협상, SMA까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앞에 크고 작은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 조국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국내의 외교 안보 상황 진단해보는 시간 오늘 직전에 준비했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인제대 통일학부 진유관 교수님을 처음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호령 박사님, 그다음에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세 분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평양을 방문해달라, 여기서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은 안 하면서 일단 평양 갈 생각은 아직 없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에 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방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I would do it sometime at a later future. 또 김 위원장도 미국에 오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 협상의 진전 상황을 본 뒤에 김 위원장과 만날 시기와 장소를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에 대해 이달 하순 실무 협상 재개 약속을 환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 국장이 비핵화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내걸자 실무 협상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를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요구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질문에는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으로 와서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자. 또 미국 측에서는 그동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워싱턴에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사실 중요한 건 이거보다도 이제 만나는 것 자체겠죠.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네.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답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양은 안 가겠다. 언뜻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 소리지 싶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북한의 최선의 그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회담을 9월달 이내 하자라는 제안을 그랬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북한이 대화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다가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어쨌든 물밑 접촉은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예의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게 지난 그 두 차례 정상회담이 제3국에서 열렸고 그렇죠. 지난 6월 30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의 경계선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0발자국을 북한 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의례로 봐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지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이동 수단인 비행기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멀리 가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평양으로 다시 가는 거는 이번엔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건 실무협상 과정에서 좀 논의가 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럼 이건 좀 우리 이 박사님한테 좀 다른 접근법으로 좀 여쭤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지난 말씀하신 최선희 일부상이 이제 만나자 9월 하순경에 이제 네네. 하자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네. 분명히 북미 간에 물밑에서는 뭐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들, 이 멘트들을 봤을 때 혹시 뭔가 그동안의 물밑 접촉에서 양측 간의 어떤 간극이 여전히 벌어져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변수가 생긴 겁니까? 저는 그 최선희 외무상의 발언이나 또 어저께 그 외무상의 북한 외무성의 네네 북한 언급을. 외무성의 예. 미국 담당 국장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예. 실무 협상을 위한 뭐 물밑 접촉에서 의제들이 적정 정도 중재되거나 타협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나긴 했어도. 뭐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예,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이야기해왔던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최선희 외무상도 9월 달에 그 실무 협상을 할 때도 새로운 계산법 우리가 하노이 그렇죠. 회담 그 얘기를 결렬 했죠. 이후에 제시했던 거기에 예. 맞춰서 내용을 갖고 와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그 외무성의 국장의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즉 뭐냐면 제도 안정과 관련돼서 위협되는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권과 관련된 위협 부분도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된다. 이 두 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제도 안정의 문제라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을 이야기해달라는 그렇겠죠. 부분이고 예. 발전권의 위협이라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와 관련돼서 위협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이게 완전히 해소가 돼야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선희 외무상의 이야기랑 이 국장의 담화 내용, 어저께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미국이 셈법을 바꿔오기만을 미국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제 그 발언은 그런 것들이 좀 담겨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발언을 보낼 때 예. 지금 뭐 볼턴 또 경질된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압박했던 그런 예. 사인들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예. 북한에 이러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탑에서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이 소장님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까요?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도 지금 앞에서 이 박사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왠지 좀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잘 안 되네요. 네, 일단은 보면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아직 실무 협상 진행도 안 된 상황이고 네. 이미 벌써 3번이죠. 판문점까지 합쳐서 3번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아주 딱히 똑부러지는 어떤 진전이 있는 협상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또다시 그런 탑다운 방식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이 평양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간다 그러면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놔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를. 네. 그렇지 않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 돌아올 때 그 비행기에다가 핵탄두 몇 개라도 실어 보내지 않는 한은 아마 평양 가기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국이 바라는 핵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갈 수 있을 거다. 역으로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한테 엄청 큰 것을 줘야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둘 다가 안 되니까는 중간 지점 어디선가 만났던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장세 정치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네요. 그 자기 자국으로 끌어들일수록 많은 걸 내놔야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거기도 홈그라운드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꾸로요.
본인 쪽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훨씬 많은 걸 내놔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친서가 좀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추정이지만 네. 그 친서가 맞다고 그러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박사님 그 지금 논리대로라면은 뭔가 미국한테 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되는 아니죠. 겁니까? 그렇지 그건 아니다. 않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이 이 노동신문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인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각국의 그 사절들이 와서 위원장님 아련하고 갔다 인사하고 갔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뭐 토고 이런 나라예요. 뭐 저 주요 나라는 아니고요. 이 나라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북한으로서 그 국가 위상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련하고 갔다라는 거는 뭐 대단한 뉴스가 되는 그거를 바라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오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돼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예. 이게 한미 정상회담 평양이든 워싱턴이든 아직 그 본국의 본토에서 이루어지기는 꽤나 지금 조금 절차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원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9일 날 최선희 일부상이 물론 이제 우리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얘기도 했고 뭐 계속 낡은 어떤 방법을 만지작거리면 언제든지 거래는 뭐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여전한 위협성 발언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6.3 판문점 3자 회동 이후에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대화를 다시 제안을 했다. 이건 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호령 박사님의 해석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갈등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아마 지난 두 차례의 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알겠지만 북미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티격태격하거든요. 아, 늘 정말 정상회담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작년에 네, 저 싱가포르 1차 회담 때 결정적인 굉장히 얘기가 말이 나오기 많았죠. 전까지는 서로 기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위상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최선희는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새벽 1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결렬로 인해서 국무위원장이 어떤 의욕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된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상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계속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대화 제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뭐 이호령 박사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런 설왕설래 이야기는 오고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법에 대해서 새로운 계산법이라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예. 아직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계산법은 이미 그 북한이 지난 3월 15일 날 최선희 제1부상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당시는 그냥 부상이었죠. 예. 3월 15일 날 기자회견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그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예. 계산이라는 얘기와 계산법이라는 얘기 두 가지를 합니다. 계산이라는 것은 미국은 단지 국내 정치적 계산만을 위해서 이런 회담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했고 예. 그것은 아마 그 미국 내의 청문회를 그렇죠. 빗대서 하는 이야기였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계산법을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그동안 15개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예. 그렇다면 유엔 결의안 23975의 28항에 보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게 되면 제재를 수정하거나 중단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국은 더 비핵화하라고만 요구한다. 이게 무슨 계산법이냐 이게. 자기들은 준수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자기들이 뭔가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것인데 그것도 결의안 4개에 대해서 민생과 민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더 비핵화해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무슨 계산법이냐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계산법,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건 명확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아마 새로운 대화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는 실무 협상 이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화가 그러겠죠. 나왔다고 보여지고 물밑 접촉에서는 그런 새 계산법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박사님들 지적처럼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는 분명히 기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9월 9일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앞으로는 대화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님. 계산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기 전에 신년사에서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를 한 새로운 거죠. 길. 예. 네네. 이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제 새로운 계산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 보면 또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북한은 어디에 방점을 뒀을까? 예. 우리 2018년의 노력을 보면은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면서 이 비핵화의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의 그 로드맵을 짰었는데 보니까 와서 하노이 회담을 하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초점은 대북 제재 해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대북 제재 쪽. 그렇죠. 진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보면 그러네요. 이 새로운 길,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방점을 둔 것은 대북 제재 해제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담이 결렬이 되자 새로운 계산법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 대북 제재에 우리는 미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북미 협상과 관련돼서 북한이 보내는 발언들은 보면 지금 어저께 국장의 그 발언 내용에도 보면 두 가지를 다시 예. 이야기하는 거죠. 체제 보장 문제와 대북 제재 해제를 동시에 이게 바로 최선희가 9월 9일 날 이야기한 포괄적으로 토의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인 거죠. 예. 그럼 결국에는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있었는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놓고 북한도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실무 협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계산식이 복잡해서 예.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연말까지 이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예, 조 교수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경질. 경질했잖아요. 네. 이건 정확히 보니까 볼튼 보좌관은 그 사표를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경질을 해버린. 사표를 낸 행위에 냈는데 대해서. 사표는 보지도 않고 경질시켜버렸다는 게 이제 팩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경질이든 사임이든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볼튼과 의견이 맞지 않았고 예, 예. 그리고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한 것은 이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볼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번 하노이 때도 북한 측은 4명이 앉아 있는데 미국은 5명이 앉았고 맨 끝에 볼튼이 볼턴 있었죠. 한 명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서로 조율이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볼튼은 어쨌든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건데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국 리비아가 핵물질을 미국에 팔았습니다마는 카다피는 그 이후에 나토의 공습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군에 잡혀서 처형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쨌든 지도자가 처형되는 그런 해법을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북한으로서는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했던 존 볼튼을 이번에 경질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아까 좀 이 박사님도 그 체제 보장 얘기 또 새로운 계산법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그 체제 보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에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예, 예.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볼턴 얘기 나오기. 예, 우리 이 원장님. 그 볼턴 이야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볼턴이 이번에 경질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북한 문제는 아주 마이너한 이슈였던 것 같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 중동 문제였죠. 뭐 이란 문제 이런 네, 이란 것들 문제 얘기하는 거죠? 때문에 탈레반 아프간 때문에 아프간 문제 이 전쟁을 종결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9.11 이제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걸 좀 끝내고 싶어 했던 예.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협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하고 직접 협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탈레반은 그 테러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볼턴하고 굉장히 안 맞았어요. 볼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네오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오콘은 사실 현실주의자이면서도 현실주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힘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게 네오콘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이면
지켜내고 악이면은 축출해야 된다는 게 예. 내권의 핵심적인 입장이거든요. 탈레반은 악이거든요. 볼턴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악의 집단과 협상하는 트럼프는 도저히 볼턴으로서는 사실은 그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것 예. 때문에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신문들이 그것이 언론에 리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 국내에서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협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아니 3천 명이나 9일 테러 때문에 3천 명이나 미국민이 본토에서 죽었는데 그 장본인 테러 집단을 미국 본토에 데리고 와서 협상을 한다니 말이 되냐는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차 큰일 났다 싶어서 한 것이 이틀 후에 밝힌 것이 내가 볼턴을 파이어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리비아식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국면을 전환시켰어요. 리비아식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1년 반 전이에요. 2018년 4월에 그 볼턴 이야기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잘 데리고 일했던 사람을 1년 반 후에 지금 파이어 시키는 건 사실은 시차로도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갖다 붙인 거다. 네, 이 이야기는 뭐 워싱턴 포스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북한 문제하고 볼턴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좀 그 용어 조금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저기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야기 제도 안전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도 안전하고 체제 안전 보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하면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제도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 섞어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체제 보장 이야기는 북한이 그 미국한테도 바라지 않고 한국한테도 바라지 않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협상하면은 무슨 말하냐면 북한에서 무슨 말하냐면 체제를 왜 당신네들이 지켜주느냐. 체제는 뭐 인민들의 결선 옹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미국이 너네들이 왜 뭔데? 내 체제를 좀 지켜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란 말은 북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너무 섞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그냥 있다. 안전 보장 정도. 안전 보장 이제 그래서 미국은 안전 보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과 비슷한 용어가 북한에서는 제도 안전이라고 안전, 이야기하는 예. 비슷한 용어 같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경제 발전 장애물 이야기를 이번에 이야기했죠. 그랬죠. 예. 그건 이제 경제 제재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협상 이번에 이 실무 협상을 이제 최선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많이 보면 이우령 박사님 말씀 제가 볼 때도 크게 진전된 협상이 있어서 이번에 만나자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사람들 생각은 트럼프가 지금 내년 대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급할 거니까 던지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급하면은 새로운 협상법 가지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실제로 방점은 실무 협상에 있는 이 실무 협상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고 네. 북한의 방식은 탑다운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간접적인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 친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글쎄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예전에 지금 이 방식은 예전에 김명철이가 워싱턴 가가지고 큰 봉투에다가 친서 전해주고 지난 2차 회담 때죠. 큰 봉투 전해주고 미국에서 야 실무 협상 안 하고 너네들 만날 거냐고 세게 그러니까는 2박 3일간 스톡홀름에서 만나고 정상회담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하면 뭐 실무회담은 핵도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죠. 이런 식의 방식을 여전히 북한은 예.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뭐 다소간에 이제 세 분 간에 조금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뭐 꼭 세 분 다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한두 분이라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 딱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이를테면 영변의 그 시설도 좀 폐기를 하고 뭐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런 상응 조치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들이 이번 이제 실무 협상 또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좀 더 진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만 듣고 한미 정상회담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예. 아마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는 1년 전 남북 정상회담 평양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예.
얘기가 됐고 사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도 영변 플러스 알파가 나와주기를 기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똑같이 영변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노이는 성사가 안 됐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앞으로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거나 추가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 없이 나온다는 것은 아마 그건 대화가 성립이 안 될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 측에서는 그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북한의 핵 동결이 안 됐거든요.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핵에 대한 동결이 안 돼 있다 말씀하신 안 돼 거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핵 동결 플러스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인배 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이제 덧붙이면 실무 협상이 아직까지 그 물밑 접촉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호령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지금 그 북한 행태를 보면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어떤 게 면에서요? 지난 8월 달까지의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한 몇 가지 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 5월부터 8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그랬죠. 실험하거든요. 예. 실험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103명을 승진 인사를 시켜요. 그 미사일 관련 그 개발자들이죠. 네. 군 인사를 승진하는 경우는 그 2월 김정일 생일이나 김일성 생일 4월 또는 당창건 기념이나 이거 특별한 날에만 승진 인사를 했는데 8월에 몰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는 8월에 열린 게 제 기억이 잘 없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8월 전원회의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보통 4월에 하거나 또는 가을 또는 12월 겨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8월에 몰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9월 이전에 뭔가 국내적인 것 그 주요 이슈를 다 끝내고 나서 9월에 어떤 새로운 이슈에 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9월 9일 최선희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선난 미국이 이제 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도 5개년 계획 이제 마무리가 뭐 되죠. 내년인데 내년이네요. 예. 북한도 상당히 다급하거든요. 다급하다. 그래서 서로의 다급한 면들이 이번에는 이해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혹시 같아요. 네, 더 뭐. 저는 이번에 그 새로운 협상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 보도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15일 날 또 이렇게 노동신문의 논설을 보게 되면 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판을 하면서 한일 간에 미일 간에도 따로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라면서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도 안전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이번에 제가 볼 때 북한에서 내놓을 카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밝힌 게 뭐냐면 그 4월 달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그때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지난번만큼 좋은 내가 안을 다시는 보지는 못할 거다 그랬어요. 지난번 위원장. 거. 예. 그 지난번이라는 거는 저 하노이 그 하노이 때. 그거 얘기죠. 그때 영변을 그때 다 내놓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안 내놓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맥시멈이 그 북한으로서는 영변 포기예요. 더 이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도 이제 그거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 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건데 그렇다면 북한도 그러면은 이 영변 가지고는 경제 지지를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미 벌써 뭐 워낙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지부정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바꾼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영변 가지고만 이번에도 영변 이상은 아니고 영변만 가지고 협상을 할 건데 그 대신에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이호령 박사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 제재는 아니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제도 안전 문제, 다시 말해서 주한 미군 문제나 종전선언이나 연락산업 문제나 정치적인 협상 문제를 다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거는 지난번에 하노이 때도 거의 뭐 합의가 다 연락사무소 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도 했었으니까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일단 받아놓고 경제 부분은 한국이든 중국이든을 통해서 지금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북한이 지금 가져오는 새로운 협상 카드는 영변만 가져가고 받는 요구하는 것을 경제는 빼고 체제 안전 보장 쪽에 더 많이 그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도 안전이죠. 체제 안전 보장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 한 말씀 더 하시죠. 북한이 갖고 있는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전략 전술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전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중심고리 전략이라는 걸 들고 네. 핵 개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핵 개발에 쫙 추진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근데 2018년에 어떤 이론을 또 제시를 하고 있냐면 첨입식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달나무에 나무 하나를 이렇게 꽂고 거기에 망치를 치면은 박달나무가 이렇게 깨진다라는 거, 쪼개진다라는 그 거죠. 단단한 박달나무도. 네. 그러면 그때 꽂아야 되는 이게 뭐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비핵화 협상의 이 논리가 바로 이 해당되는 나무에 첨입식에 되는 그 첨입이라는 거죠. 즉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사실상의 김정은이 그동안 2012년에 정권을 받고 나서 예. 외교적인 무대에 나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문제라든지 대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비핵화 협상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를 갖고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더욱이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협상 문제를 관련해서도 지금 제도 안정 문제와 발전권 침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제재 해제 문제뿐만 그렇죠. 아니라 제도 안전의 문제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제도 안전과 관련돼서 쭉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의 문제, 유엔사 해체의 문제, 예. 평화체제의 문제, 핵 군축의 문제. 네. 이런 모든 문제를 제도 안전 보장의 문제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비핵화 협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되는 건 없지만 북한은 이거를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문을 시키면서 주변 국가들 간에 북한이 원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북한이 이렇게 더디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외교력이라는 이런 거를 과연 여기에 집중시키는 게 맞는가에 맞느냐. 대한 퀘스천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안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북한을 이런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전략을 좀 이해를 예.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협상 전략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보다 저는 더 판이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이미 냉전이 끝났습니다. 이게 30년 전이에요.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이제 30년 됐습니다. 올해로. 그렇죠. 소련이 1990년에 해체가 되고 예. 그 유럽은 다 바뀌었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아시아만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소련이 무너졌으면 이 아시아의 전후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뭐가 발생하느냐면 1989년에 정확히 30년 전에 프랑스 인공위성이 영변에 핵시설을 발견을 해요. 이게 벌써 이제 30년 된 이야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만약에 완성된다면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하고 굉장히 잘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미중 갈등은 안보 전쟁을 넘어서 이제 경제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질서만큼은 아직도 냉전이 냉전 남아가지고 체제라는, 경제 전쟁으로 제대로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핵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비핵화 할 리가 있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희망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예. 중요한 건 북한이 비핵화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첨부하실 거 없으면 이제 결국 뭐 같은 얘기가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얘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북한과 미국 간의 있던 협상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또 하나가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뭐 이 한일 문제에서의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당연히 뭐 미국의 어떤 그 청구서가 뭘 거냐. 현재로서는 이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 방위 분담금 협정 SMA의
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될 거냐 거기서 일정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로 지금 저희가 시간이 대략 한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쪽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로 좀 좁혀서 세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 일단은 이번에 좀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갈 걸로 알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던 게 이제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이제 13일 날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최선희 담화, 그 다음에 볼턴 경질,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뭐 유엔 총회 참석 등등 이렇게 좀 뭔가 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동안에 좀 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이 어떤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이 좀 다시 좀 힘을 좀 받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남북한 간에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느껴지실 남과 겁니다. 북간에. 예. 이 북한이 실무 협상을 제의하는 그 과정,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의견하고는 별로 공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가지 않고 유엔 총회 가지 않고 뭐 총리가 가거나 뭐 글쎄. 혹자는 뭐 외무장관 그냥 가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인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북한에서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시금 이제 시동을 거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보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가서도 어쨌든 이 평화 경제에 대해서 더 동력을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그 목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수보회에서도 그 얘기 하더군요. 네, 예.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반면에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완성짓기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 뭐 호르무즈 대전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게요. 이제 더 커졌죠. 어차피 뭐 사우디에 대한 그 예멘이라 그러지만 이란이 공격했을 수도 있다라고 미국이 의심하는 네.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문제 그러다가 뭐 더 우리한테 가장 또 관심 많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있는 그 보따리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이야기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정상회담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우리가 이번에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계속 제가 왜 모두의 남북한 간에 이 공유 없이 된 것에 대해서 짚은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유가 돼 있어서 호흡을 같이 하는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뭐 팁을 주거나 여러 가지 변화 양상들이나 할 수 있어서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길 건데 지금의 과정들을 보면은 북한에 왜 나온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별로 좀 감을 못 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과 더 달라지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나 논리나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여전히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혹시 뭐 그냥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 예전에 왜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잠깐 만난 적 있었잖아요. 통일각에서 만났었네요. 근데 잠깐. 통일각에서. 혹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혹시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기대를 다 버리긴 어려운 것이 뭐 이인배 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남북 간에는 그렇게 긴밀하게 의사소통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도 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죠. 교류 사업도 대단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북한 내부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이것은 북미 간의 어떤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부탁을 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북미 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조율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9월 말 상황을 보면서 그건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 그 말씀하셔서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지난번에 왜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준비를 했던 게 대북 면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어떤 이런 뭐 영변 핵시설 뭐 폐기란 이런 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느냐, 뭐 이 재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미국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대북 면제 조치를 좀 추진을 하려다가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게 쏙 들어갔다라는 네. 이제 분석들이 있던데 네. 그럼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북 면제 조치, 이런 뭐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이런 것들이 혹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박사님들께서는 제도 안정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제재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제도 안정, 우리가 체제 보장이라고 얘기하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워싱턴에 평양에 가 있고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워싱턴에 열린다. 이건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많은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그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도 안정과 체제 보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내년까지 5개년 전략계획 목표를 조금이라도 좀 완수하려면은 제재가 해제가 돼야 이게 뭔가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뭔가가 그거 전혀 없이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금강산 개성을 포함해서 민수나 민간 생활, 네. 인민 생활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북한은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네. 우리 남측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중단된 사업들, 예. 금강산 개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는 분명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그 역할 분담을 예, 이 원장님 생각하고 먼저 있어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 박사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적 틀이 그러나 좋다. 지금 상황에서 미 의회 견제도 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 쪽에 뭔가를 액션 취하기 어려울 거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안전 보장 쪽은 당신이 해줄 당신의 정권이니까 당신이 해라. 그렇지만 그러면은 경제 제재 문제는 남북 경영부터 해서 내가 할 테니까 역할 분담하자. 미국은 안전 보장해주고 그 발전 장애물은 내가 한국이 맞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을 틀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루트는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아주 딱 부러지게 이 국제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이 내용 하나 자꾸들을 해석해 보면은 조금의 여지는 있고 실제로 이 가전 취지를 놓고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이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 결의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지에 네. 맞추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자꾸 하나만 놓고 보면은 조금의 여지는 있다는 게 있다. 국제법 알겠습니다. 법학자들이 아까 조금 모두에 논쟁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유엔 결의안 2397호 28항에는 북한이 결의안을 준수할 경우에는 중단, 수정, 해제가 폐기가 중단, 가능하게 수정, 해제가 가능하다. 폐기도 가능하다 폐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한 걸로 트럼프는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군요. 결국은 정상들 의지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네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저는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두세 시간 때문에 할 수 있는 두 게 아니다. 정상이 만나서 앞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모든 아젠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중심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앞에서도 그동안의 한미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리스트들을 쭉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예. 뉴욕에서 유엔 총회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 주요 포인트들이 뭐냐면 네. 한미 동맹 강화, 그렇죠. 연합방위 태세 예, 유지 강화, 예, 예. 한미 동맹 강화,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치를 보는 입장. 저도 이번 총회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 지소미아가 이게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아태 지역에서의 이 동맹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불식시켜주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쭉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에 좀 방점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는 이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다룰 의제는 되게 많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그만큼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긴 한 건데 지금 지소미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소미아에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안점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거는 일본이 먼저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이 걷어들이면 우리도 걷어들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지소미아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즉 정보를 교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일본이 먼저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종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비핵화가 만약에 진전이 되게 되면 앞으로의 군사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지금 제도 안정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연락사무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대사급 수교까지도 발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완결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북미 대사급 수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적이 아니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호국이죠. 군사 동맹으로 대결할 수 있는 명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시스템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만 그러니까 지금의 지소미아라는 것은 매우 한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다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지소미아는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걸 우선 배경에 깔고 얘기가 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어떤 체제 변화에 대해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하노이 결렬에 대해서도 아베 우익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일본의 또 다른 어떤 정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협력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뭐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지소미아라는 이 협정 자체를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지소미아를 해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이냐 우리 요구도 이제 그분에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박사님 하시겠습니까? 네. 지소미아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미국의 반응이 우리가 적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하게 맞아요. 나왔고 아직까지도 이 격한 게 가라앉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태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의 예. 이 미국이 갖고 있는 동맹국들을 같이 연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의 이제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11월 23일까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을 시켜서 이 부분을 뭐 철회하고 다시 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지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북한의 이 비핵화가 정말 우리가 5%, 10%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점차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거의 뭐 예. 아직 협상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는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실험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 거지 생산과 실험은 또 다른 별개 문제잖아요. 현재 핵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생산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갖춰야 될 거를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한 예.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먼저 얘기가 좀 돼야 되겠죠. 우리 이 원장님한테는 방위분담금 얘기를 한 분한테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요. 방위분담금에서 뭐 한 언론에서 제기했던 50억 달러, 66조 얘기가 뭐 요즘에는 거의 뭐 이번에 미국이 요구할 것처럼 자꾸 얘기들이 나와서 방위분담금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일단 볼턴 지금
아웃된 볼턴이 한국에 7월달에 왔을 때 그 명세서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보여주면서 예. 47억 불 정도 주한 미군이 여기 한국에 와서 그것 때문에 쓰는 돈이 한 47억 불 된다. 그래야 어느 땐가는 이거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퍼져가지고 이제 그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억 그냥 이렇게 미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 가지고 이제 50억 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10억 불에서 50억 불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문제라고 그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러려 그러면은 주한 미군의 각자에 대한 그 인건비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거기다가 훈련 비용까지 다 합쳐야지 그렇게 되는 돈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죠. 용병이 되는 거죠, 미군이. 그러면 예. 사실은 한미동맹은 동맹이 아닌 거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동맹의 핵심인데 그 동맹 정신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무시하고 그냥 돈으로 살 것 같으면 뭐 굳이 뭐 미국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미동맹과 다른 그 정신하고 다른 문제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이걸 좀 몇 개 따져보니까 일본의 이 한 명당 그러니까 주 1 미군에게 일본이 비용하는 비용과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에게 한 명당 비용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일본이 거의 한 2.5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액면으로는 4배가 많은데요. 사실 경제력과 방위비 지출 등 그렇죠. 대충으로 따져봐서 부담력으로 봤을 경우도 한 2배 이상이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상황. 독일은 우리보다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토가 제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의 방위 분담 문제 가장 세게 좀 걸고 있는 상황인 이유가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향후 일단 우리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높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7월 8일 10번 동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00% 대한민국만 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더 자유롭지 않아져요. 사실은 북한으로서 어떤 통일 전략을 통해서라도 미국과 한국과 주한 미군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것이 굉장히 전략일 텐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곳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조용했으면은 좀 조용하지 않냐, 이거 좀 깎아달라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0번, 5월부터 10번이나 발사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특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드네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요거를 좀 첨부해서 우리의 이제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냐면 강경 외교부 장관이랑 김현종 청와대 안보 2차장 간의 갈등설이 이제 이게 뭐 그동안에 공공연한 루머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상황에서 한미일 간 또 남북 간 상황에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를 포함을 해서 혹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세 분의 한 말씀을 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진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원장님 말씀에 딱 하나만 좀 덧붙이고 일본과 비교하신 방위비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어떠한 배상금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사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었죠. 그래서 일본이 방위비를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를 좀 더 내는 것은 다른 성격으로 해석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의 경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두 장관 차장 전부터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 경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경로는 매우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토론이 경론으로 발전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무슨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론을 벌였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그 한반도 문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경로는 경로대로 그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협의할 부분 이건 또 NSC가 있지 않습니까? NSC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협의할 부분들을 협의해 나간다면 이 문제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분 정도씩
한 말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마치 유엔 총회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또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 모습은 2017년 9월에 유엔 총회에 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유사해 보여요. 근데 그 계기에 어떻게 보면 보다된 발전된 그런 2018년의 상황을 2020년에 만들어낼지에 안 낼지에 예. 어떤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예. 중요한 건 단순히 그런 2018년의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과 한번 만났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이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나와야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 정상회담과 어떻게 가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의미를 갖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인배 원장님. 예, 좀 조금 걱정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가네마루 신고라는 가네마루 신의 그 아들이죠. 부총리였던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 60명의 사절단을 일구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의사협회에서도 일본을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가네마루 신고가 가서 김정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베 총리가 어떠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북한의 의중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일본이 지금 열심히 북한에 대해서 다시금 접촉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베가 공을 들여서 트럼프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을 과의 접촉면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9월 말에 대통령 가실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서부터 한미 동맹에 관한 인식까지 꽤 좀 간격을 좁혀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대통령으로서도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런 어떤 일본의 접근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일본의 의도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듣네요. 자, 우리 진 교수님, 이호령 박사님, 이인배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를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영업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는 지난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조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어제 새벽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수십억 원대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소환 이렇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군요. 그리고 또 어제였죠. 딸이 이제 비공개로 네.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공소장을 또 확보를 했는데 일단 공소 이유는 표창장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모펀드 쪽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모 일간지 단독 보도로는 그 딸 관련해서 딸이 단국대 그 문제 논문을 고려대 입시 과정 때 학교에 제출했었다라는 단독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창장 문제뿐만 아니라 입시 문제 한 번 더 재론이 되고 있고 거기다 사모펀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 모 씨, 조 장관의 조카인 조 모 씨 구속에 따라서 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자체는 글쎄요, 예. 예, 그 기정사실이라고 예. 봐야 되겠고요. 뭐 입원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입원이 조금 변수긴 한데 근데 소환은 뭐- 무조건 될 것이라고 예, 봅니다. 예. 입원을 한 게 뭐 소환을 못하는 이유가 되기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당국대 일저자 그 논문이 그 고대에 들어갈 때 제출이 됐고 그게 정말 입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소위 말하는 입시 부정 의혹까지로 이제 뭐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동안은 이제 입시 부정까지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든지 정황은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논문이 제출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논문 때문에 합격한 거냐 이거는 입증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논란은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요. 벌어질 수 있고 애초에 이제 논문은 내지 않았다라고 장관 측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었기 때문에 거짓 해명이었다. 라는 이것으로 쪽으로. 예, 논점이 옮겨 붙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도 초창기 8월 19일경에 당시는 후보자였죠. 조 장관 후보자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오촌 조카가 개입되어 있고 이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등의 그 해명문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사실만 봤을 때는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틀렸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나올 것은 인사청문회라든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 뭐 보도자료로 그러게요. 했던 얘기, SNS에서 밝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추가로 이런 쟁점들이 또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결국 그런 이제 논란들, 의혹들은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 해당 관련된 의혹들 이런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네. 뭐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그게 되겠죠. 그게 만약에 좀 모호해지면은 또 이게 이제 야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이제 조국 장관 내내 뭐 물고 늘어질 만한 또 건수가 될 테니까요. 네. 야당 얘기 좀 해보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어제 네. 그 장면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이를테면은 뭐 한쪽에서는 뭐 역시 또 하나의 지난번 이제 무소속 이현주 의원 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정치 쇼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뭔가 좀 결속을 위한 거다 등등등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나와서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김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추석 민심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당층이 두터워졌다, 그렇죠. 커졌다 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뭐 이론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로도 뒷받침이 되는 바고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에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그렇죠. 무당층이 커졌던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저러한 삭발 퍼포먼스라든지 저런 행동이 부족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글쎄요 황교안 대표의 퍼포먼스 삭발은 이제 뭐 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차원에서의 지지율은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저는 예. 한 가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삭발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조금 볼거리가 생겼다 정도고 이제 워낙에 튀는 행보들을 많이 해왔다고 그랬죠. 여겨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삭발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는 못했었거든요. 설마 했죠. 네. 그리고 저렇게 깎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황교안 대표는 저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구나. 투쟁하는 야당 대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개인적으로는. 보여주는 효과는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지켜볼 일이겠지만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갈지는 심히 의문이지만 황교안 대표 개인의 지지율은 그 지지층 내에서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지지층 또 결집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황교안 대표 한 명만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게 내부 결속용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한국당 전체의 정당 지지율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네. 두 번째 황교안 개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미지 메이킹 작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한국당 내부로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한국당에서 그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어떤 본드 역할을,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본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통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하고 있는데 내분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당 내에서도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나경원 대표도 또 깎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이게- 것까지 가냐 뭐 이게 이런 것도 릴레이 있지. 삭발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은 인터넷만 봐도 알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깎을 것이냐 초유의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자칫하면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러네요. 황교안 대표가 조금 득을 본 부분은 인터넷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다가 중간에 이제 투블럭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가 된 상황에서 막 수염도 합성이 되고 이러면서 조금 많이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 여부를 떠나서 보시는 분들이 좀 즐거워했고 황교안 대표가 인물이 괜찮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 그 정도에서 끝을 내는 것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깎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희화화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삭발을 하고 또 예전에는 뭐 밥을 뭐 간식을 먹지 않는 사실상 2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이런 투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그런 투쟁 방식을 계속 연달아할 경우에는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 예.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컨텐츠를 내놓는다거나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정치에 3대 쇼가 있다. 네,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삭발은 지금 뭐 한국당은 아닙니다만 이현주 의원 했고 황교안 대표 했고 또 아까 한 분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 하셨고 또 지금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단식에 들어갔고요. 네. 이제 이게 롱텀 단식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럼 이제 남은 건 의원직 사퇴다. 그럼 이제 한국당 의원들 의원직 사퇴하는 거냐라고 박지원 의원이 되게 약간 좀 뭐라 할까 약간 뭐 비아냥된다고까지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조롱의 약간 의미는 있죠. 그 그런 게-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느냐. 그거 네. 못하니까 딴 거 하느라고 저렇게 그런 쇼하는 거 거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삭발 이 어떤 이벤트들을 보는 시각이 아까 뭐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네. 찹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이 길어질수록 야당도 방법이 없구나. 야당이 야당 예. 자격 구실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 아까 컨텐츠 얘기 그래서 저 평론가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뭐 내부 결속이든 뭘든 뭐 심지어는 뭐 총선용이든 뭐 이런 거 다 해간 그런 걸 떠나서 한국당이 지금 뭔가 좀 컨텐츠를 내놓을 수 있는지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내놓는다면 이 정도는 내놔야지 컨텐츠로서의 영향가가 있다라고 이를테면 저 뭘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건 뭐가 될지 혹시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게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겠고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사가 있죠. 예. 거기서 정책적인 대결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올해 중반기 흐름을 놓고 보면 주로 이제 한일 관계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걸로 정부하고 각을 많이 세웠는데 사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오히려 친일 정당이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예. 프레임에 갇히면서 손해를 봤는데 사실은 제1야당으로서 가장 하기 쉽고 또 할 만한 거리가 많은 정책은 경제 정책일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야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당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덜한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에 있는 어떤 경제 노선을 계속 충실히 제시만 해줘도 반사이득으로라도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반대부터 시작해서 한일 관계 이슈까지 계속해서 대중 다수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정서에 거스르는 못 그 읽고 노선을 있는 거죠, 예, 여론을. 걸어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제 정책 위주로 해서 또 예산 심사도 있기 때문에 또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어느 정도 그 이니셔티브가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아동수당 보편화를 주장해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기억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동안 좀 엉뚱한 데서 지지도를 까먹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번에 충분히 뭐 장애 집회가 아니더라도 원 내에서 만회할 수 있을 텐데 저런 퍼포먼스가 그 컨텐츠를 펴는 전략을 가리고 누르게 될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연말 또 허비를 한 채로 내년 총선으로 접어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일단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무산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일정이 뭐 교섭단체 연설, 그다음에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국정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일정들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미리. 근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이제 이를테면 이게 망가지면 그 뒤에 있는 일정들도 수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정치 투쟁을 하느라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투쟁이라는 거는 사실상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또 그런 악수를 두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일정 문제는 저는 크게 어그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닥쳐 있는 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인데 사실 일정이 안 잡히는 이유는 조국 장관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죠. 한편에서는 보기 싫다는 정서도 있을 거고 한편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장관이 나와봤자 청취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 때부터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물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다 중요한 일정인데 그 두 가지는 어그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핑계로 해서. 혹은 이유로 해서. 근데 국정감사 때부터 과연 어그러질 거냐, 저것도 취소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감사는 야당이 네. 좀 벼르고 할 만하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길어도 이 일정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거나 무산시키거나 하는 거는 아무리 길어도 2주일 정도일 것이고 잘하면 또 주 중에도 교섭단체 그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가져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전반에 일정이 뭐 굴절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국정감사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 심의가 또 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을 이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네. 힘들게 했던 것처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도 사실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총선을 앞두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에 심의가 잘 될 거다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지역구 예산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현재 최근의 경제 현안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네.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돌아와서 그 부분만큼은 좀 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네.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더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바른미래당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서명 날인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발의에 75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절차가 어떻게 네.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요구의 그 정족수가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75명이 나오는구나. 75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은 현재 의석이 20석대에 28석이죠. 그렇죠. 예. 28명 중에서도 또 사실상 그 당의 의원이 아니다시피 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확실하게는 한 20여 정도로 봐야 돼요. 23명, 4명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여타 정당의 힘을 또 빌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제출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교섭단체들끼리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리든지 뭐 상임위에서 하든지 이걸 또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는 범위에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그것이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석이 될지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볼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국정조사는 이제 영화로 치면 맥거핀 예, 계속해서 그걸 끌고 나가고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끝끝내 전면에 나오지는 않는 그 카드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나름대로 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국정조사나 특검이 너무 앞서서 나온다라는 지적이 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이런 감사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뤄내려면 평화당이라든가 대한정치연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거든요. 그 다른 당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손학규 대표가 다른 정당에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 그게 어쩌면 그렇게 이게 참-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해임 건의안이 하나 더 있는데 해임 건의안도 설령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해도 대통령이 해임하고 말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괜히 자유한국당 옆에 서 있다가 이중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찍히는 예. 것보다는 차라리 예.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은 촛불 집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알아서 해임을 하시라.
요 정도 수위에 맞춰가지고 따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지 않고 가고 있고, 다만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쪽은 부산에서 야당 연대를 통해서 반조국 연대 이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당의 내홍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되니까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분열상이 또 이 네. 조국 이슈와 관련돼서도 조국 장관 이슈와 관련돼서 또 여실히 또 국민들한테 그대로 이게 민낯을 드러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일본의 무역 보복,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로 상징되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상 못했던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의제도 무겁고 결과도 앞서 전문가들 말씀 들으신 대로 예측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조금 거슬러서 지난 1년 5개월 전인 작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상황 보면요. 그 이후에 이 남과 북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국면도 사실은 그 전에는 전혀 예상 또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냉전 체제 위에 꼼짝하지 않았던 동북아, 이 글로벌 외교 안보 질서에 최근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